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 생엔 백인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 말은 지난 1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해외를 떠돌며 제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뱉어낸 농담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 서구 문명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남성의 권력을 탐하는 여성의 질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태국의 작은 외딴 섬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섬의 그 깊은 바다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그런 납작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갈망한 것은 그 백인 남성의 부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있는 설명할 필요 없는 삶이라는 절대 반지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백인 남성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값이죠.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은 어딜 가나 그 사회의 표준이고 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또 억지로 과장되게 웃을 필요도 특별히 친절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라고 온몸으로 웅변하거나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호텔의 영원한 투숙객인 반면 저와 같은 유색인종이나 여성은 그 호텔의 구석진 곳에 놓인 성능은 좋지만 말대꾸는 하면 안 되는 그 키오스크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파라다이스의 에메랄드빛 바다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진실입니다. 짠내 나는 진실이요.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하던 그 태국의 작은 외딴 섬에서 저는 그 수많은 인종차별을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 스쿠버 다이빙에선 바다에 입수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입문 코스인 오픈워터 코스에서 이 보트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깊은 바다로 입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중에 데드 멕시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이빙에서 정식 용어가 아니라 이 데드 멕시칸이 스쿠버 다이빙 입문 코스에서 이 뒤로 입수하는 자세를 두고 이 서구권 강사들이 만들어낸 은어 같은 거예요. 이 다이버가 뒤로 떨어지면서 입수할 때 누군가 이제 앞에서 총을 쏘는 신용을 하는 거죠. 이게 죽은 멕시칸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데드 멕시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웃어제끼는 그들의 농담이 그만큼 멕시코가 치안이 불안정하고 카르텔이 넘쳐나니까 그만큼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부르는 용어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멕시코 사람들로 농담을 만들고 휘하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 모든 게 그저 농담이 되고 희화가 되는 순간 이 수많은 멕시코 사람들 혹은 미국에 사는 아니면 전 세계에 사는 멕시칸 이민자들의 그 고통은 완벽하게 표백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의 역사는 그저 지루한 교육 시간의 양념 같은 유희일 뿐이죠. 저는 제 영미권 교육생들에게 절대 그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리버스 엔트리라는 정식 그 입수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 이 다이빙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화예요. 교육이고요. 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 즉 물속에서도 짐승이 되지 않는 법을 다이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색 인종이고 제가 아시안이고 제가 백인들로부터 수많은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어쩌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다면서 데드 멕시칸, 데드 멕시칸 하면서 낄낄거렸을 수도 있죠. 이 미국의 백인 주류 사회나 아니면 제가 다른 해외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그 백인 주류 사회의 나라가 아닌데도 그 나라에서 그 생활하는 백인 주류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동남아에서도 그 백인들은 자신이 쓰던 용어를 계속 쓰죠. 그러니까 태국이나 그 우리나라에서도 휴양지로 유명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백인들은 정말 돈만 가지고 오면은 자신들이 쓰던 영어, 문화, 정서 모든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모두 영어를 써 주고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정서를 존중해 주니까요. 굉장히 쉽고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분명 그들의 나라가 아닌데 백인, 이 인종, 백인 주류, 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들은 많은 것을 쉽게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이 백인 주류 사회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냥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것이 이 세계의 민낯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죠. 하지만 일단 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참 백인 사회는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인들은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18 짜리 뭐 $25 짜리 타코를 먹으면서 "나는 정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허영심을 즐기는 거죠. 정작 그런데 그 타코를 만든 멕시칸의 그 이민자들의 손이나 정치적 그 목소리는 혐오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소비하고 싶을 뿐 그 문화의 주인인 사람과 이웃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장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르크, 즉 가짜 이미지가 실제를 대체해버린 세상에서 이 백인 주류 사회는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쓰레기통 안에는 언제나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있죠. 그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세상을 집어삼켰을 때 저는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갇혔어요. 하늘길이 막혀서 이제 비행기가 모두 캔슬된 상태여서 저는 멕시코에 이제 케이브 다이빙을 하러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그 하늘길이 막힌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뼈저린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제가 태국에서 다이빙 일을 할 때 알게 된 그 애틀란타 출신의 미국 백인 친구,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는 그 애틀란타에 있었어요. 저는 멕시코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멕시코에 숙소 어디 구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물던 곳에 이 숙소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 팬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추천한 그 싼 호스텔 같은 그 숙소에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비싼 데를 샀냐고, 왜 이 비싼 데 머무냐고, "아 너 부자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도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불안정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이제 또 트럼프가 뭐 차이나 바이러스 막 이러면서 아시안 헤이트 그 범죄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 남미 쪽에서도 아시안 헤이트 범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 브라이언이라는 친구한테는 그 힙한 로컬 체험이자 백패커의 그 절약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 싼 그 호스텔 숙소가.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 이 싼 숙소는 야근하는 이웃에게 노출되고 또 비가 오면 방까지 막 물이 차오르고 제가 길을 걸어 다니면 그 동네에 막 치나라면서 이제 좀 위협적인 그런 고함이 날아드는 말 그대로 공포의 현장이었어요. 이미 싼 숙소에서 지내봤던 저는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브라이언한테 막 쏘아 붙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팬시하다는 거는 사치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뜻이다. 잠들 때 누군가 나를 해치러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권리다. 네가 매일 밤 공기처럼 누리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브라이언은 지금까지 세계를 여행할 때 숙소를 구할 때 저와 같은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것 자체가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무지함은 악의가 아니에요. 제가 브라이언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브라이언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그 무지함은 악의가 아니라 이 상상력의 부재에서 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사냥감이 되어 본 적 없는 포식자는 초식 동물이 느끼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공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애틀란타에서 백인 남성이 마사지 샵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총 8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6명이 아시아 여성이었고 대다수가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때 미국 경찰은 그 백인 남성, 총격을 가한 백인 남성이 성중독에 시달리다가 운수 나쁜 날, bad day를 보냈다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운수 나쁜 날이라니. 만약 그 범인이 백인 남성이 아니라 무슬림이나 뭐 흑인이었다면 즉시
그 뉴스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레이블을 붙였을 겁니다. 이 백인 남성은 살인을 저질러도 개인의 서사를 부여받고 이해받을 기회를 얻어요.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동양인 여성을 순종적인 서비스 제공자 아니면 성적 판타지의 대상이라는 이런 굉장히 그 제한된 프레임으로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을 유혹한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죠. 아틀란타 사건은 그 명백한 젠더 기반의 그 인종 혐오 범죄였지만 세상은 그 백인 남성 살해범을 불쌍한 정신병 환자로 둔갑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멕시코의 숙소 문을 걸어 잠그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백인들이 흑인 음악 뭐 이런 걸 즐기고 뭐 K-푸드 뭐 이런 거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흑인의 목숨이나 아시안의 안전에는 침묵하는 그 거대한 위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른 인종의 노동과 문화라는 그 과즙을 빨아먹고 껍질은 뱉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편리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투명한 유령 혹은 말없는 키오스크여야만 했던 것이죠. 제 반항심은 종종 엉뚱한 곳으로 튀었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영국인 친구 클로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클로드에게 저는 가끔 이제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평을 하곤 했죠. 워낙 친하고 또 그 친구도 워낙 불평하는 걸 좋아하는 그 브리티시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진짜 좋겠다. 태어나서 평생 모국어인 영어만 써도 세상 어디를 가든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잖아." 그때 클로드는 백인 사회의 그 언어적 카르텔 안에 있는 게 분명했고 클로드는 이제 영어만 했는데도 태국에서 다이빙 그 센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정말 아무 지장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를 해 주니까 이 친구는 그 태국의 그 섬에서 산 지 한 20 년이 넘었는데도 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필요도 없었고 배워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 것 같고 배워야 한다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가 좋다, 나쁘다 이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경험하고 본 현실이라는 것이죠. 클로드도 제가 사랑하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클로드도 인정을 한 게 그 친구도 자신이 백인 사회의 그 언어적 카르텔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다이빙 단체의 모든 정보, 그 뭐 패디, SSI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다이빙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이제 강사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 정보나 뭐 교육 자료들이나 뭐 업데이트 사항이나 공지 사항 등이 모든 것이 영어로 가장 먼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는 강사들은 이 비영어권 강사들은 그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미 영어권의 강사들은 이미 앞선 정보를 습득하고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다이빙 단체에 그 똑같은 membership 비용을 내는데 정보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와 비포장 도로를 기어가는 자의 격차는 정말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이빙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문화 산업계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에서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할 때도 그 영어로 다이빙을 가르치고 또 영어로 가르치는 그 다이빙 센터에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서 그 서구권 강사들이랑 함께 일하면서 제가 더 비참하다고 느꼈던 것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내재된 이 서구 중심의 사상이나 서구권에 대한 동경이나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제가 다이빙 강사 시험 교육 과정을 오랫동안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이제 다이빙 강사를 만드는 강사. 그래서 유럽 친구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좀 잘못하거나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옵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요. 그럼 저는 정말 놀랄 정도로 '와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점수가 엉망인데 저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저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고?' 막 의아할 정도죠. 하지만 저는 그리고 한국에서 온 교육생들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에게 실수는 곧 탈락이자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한국인 학생들한테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제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해요. '나 너무 못했다. 어떡하냐. 나 왜 이렇게 생겼냐. 나 정말 못한다.' 이 한국이라는 무한경쟁의 콜로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체득한 이 노력, 이 성과주의, 이 열심히 하는 병이 그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섬에서 지내면서도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한국에서의 제 습성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옭아매더라고요. 이 완벽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뭐 뒤처진다 이런 공포 말이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채찍질하는 그 지독한 습관 같은 것 말이죠. 저는 그 백인들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의 경직됨이 또 반대로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 백인들의 그 쿨함, 그 여유 같은 것들이 이게 돈 뭐 부의 차이를 떠나서 이거는 그만큼 든든한 그 사회적 안전망에 있다는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자존감과 그 여유라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그게 유럽 문화나 그 서구권 문화에 굉장히 음 '부유함이구나. 문화와 정서의 부유함이구나.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다음 기회가 있어. 너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체득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쪼끔 열등감도 느껴지고 좀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이 백인 사상, 이 서구권 사회를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옹호하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사실 이 백인들의 차별, 인종차별도 뭐 멕시코에서 겪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뭐 치안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한국, 정확히는 그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그 작은 외딴 섬에서 작은 한국을 건설해낸 바로 한국인 커뮤니티였어요. 사실 차별이나 뭐 조롱이나 혐오 같은 걸 다른 인종들한테 받으면 '다른 인종이니까 나한테 저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감정적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 같은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또 한국인이 그렇게 한국인을 괴롭히는 걸 보면 '아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인 커뮤니티를 멀리했습니다. 차라리 생존을 위한 자가 격리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있었던 섬의 한국인 다이빙 사회가 굉장히 그 한국의 부조리를 고농축 엑기스처럼 모아 놓은 곳이었어요. 여자 다이빙 강사는 실력이 아니라 외모나 애교를 평가받는 얼굴 마담 취급을 당했고 튀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의 그 카르텔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온갖 루머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사실 그곳에서는 해외에서는 이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과학이었어요. 제가 한국인 커뮤니티에 처음에 좀 있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내가 왜 한국을 떠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웨스턴 다이빙 센터로 옮겨서 제가 영어로 이제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자 그때 이제 한국인 사장님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제가 말로 못했죠. 그때 정말 저는 말 그대로 그 살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말이죠. 그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한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본인들도 그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면서 왜 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이 섬에서조차 이 한국식 서열과 그 혐오 문화를 답습을 할까. 몸은 탈조선을 했는데 영혼은 여전히 그 좁은 반도에 갇혀 있는 거죠. 저도 스스로 그런 걸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 나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구나.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고치고 반성을 해 나가는 거죠. 차라리 백인들의 차별은 이 타자한테 받는 것이라서 방어 기제라도 작동을 하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한테 받는 그 칼질은 사실 영혼이 많이 다칩니다. 시스템이 싫어서 도망친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질과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실 저를 굉장히 깊은 허무의 늪으로 밀어 넣었죠. 어딜 가나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모순의 악취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나쁜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분노와 절망이 차올라서 목구멍까지 찼을 때 사실 저를 그 파라다이스 그 작은 섬에서 구원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린 이미 망했다.'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이빙 그 코스를 가르치고 있던 그 호주에서 온 친구 윌이라는 친구랑 이 레바논계 이민자 2 세인 짐이라는 친구랑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둘 다 국적은 호주였죠. 우리는 그때 호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호주는 과연 백인의 나라인가? 이민자의 나라인가? 아니면 원주민을 학살하고 세운 작물 같은 나라인가? 그 윌은 20년 뒤 호주의 표준 얼굴이 저와 같은 아시안 혼혈일 것이라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윌에게 짓궂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윌은 이제 백인 남성이었거든요. "야 따지고 보면 너희 백인들도 다 원주민 땅 뺏어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 아니야?" 제가 막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순간에 윌이 이제 슬쩍 웃으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이제 같이 웃었어요.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린 다 이민자고 침략자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 윌은 그리고 짐은 우리는 서로를 대상화하진 않았습니다. 그 백인과 중동인, 동양인, 남성과 여성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기후 위기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 그 동시대의 난민으로서 모든 난민들이 마주 앉아 있던 느낌인 거죠. 왜냐면 그 백인 남성 그 윌과 또 레바논계 이민자로 호주에서 살고 있는 짐이 있고 또 저는 한국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태국이라는 나라의 아주 작은 섬에서 거의 무정부 국가 같은 곳에서 셋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난민이나 다름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도 역시 뭐 기후 위기나 정치적 혼란이나 또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잔을 부딪히면서 외쳤습니다. "우린 다 망했어." 이 건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이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봤자 그리고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득권을 쥐고 흔들어 봤자 어차피 지구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모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한 배를 탄 운명일 뿐이죠. 그 거대한 허무 앞에서는 인종도 국적도 성별도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찮아 보였어요. 희망에 부풀어 춤추는 하루를 보내든 바닥을 기어다니며 절망에 절든 어차피 우린 모두 망했으니까. 이 생각은 저를 이 패배주의나 허무주의로 이끄는 대신에 오늘 밤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 망하지 않으려고, 증명하려고, 이기려고 발버둥 칠 때 인간은 불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망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걸 배웠죠. 언젠가 제 친구,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아까 이야기한 그 영국인 친구 클로드가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거지, 친구. 네 그림자와 함께 말이야. 저는 이제 더 이상 파라다이스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서울에서 도망칠 용기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도망친 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백인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던 제 바램은 이제 너희가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구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하죠. 차별의 시선은 날카롭고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고국 사람들의 시기는 집요합니다. 저는 그 섬에서 소수자이고 약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차별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무심코 던졌던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장이자 수학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인간은 여전히 언제나 위선적일 거예요. 이기적일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순 덩어리 세상 속에서 제 몫의 공기 탱크를 맨 채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을 제 방식대로 저 혼자 나름대로 천천히 평화롭게 유영할 거예요.
다음 생에 백인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서 이 모든 부조리를 기록하고 씹어 삼키면서 이 망해가는 세상에 품격 있는 목격자이자 관찰자로 남고 싶어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다이버들이 늘 하는 말처럼 Living the dream.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